천재 화가의 저주받은 나이 37세 클럽. 안녕하세요. 고품격 허세 방송 허세미술관의 허세남 이한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모나리자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37세에 죽은 역사적인 두 천재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. 자, 그 주인공은 라파엘로,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고흐입니다. 자, 먼저 르네상스 시대 때 활동했던 라파엘로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입니다. 자, 라파엘 산치오라는 화가는요, 이탈리아 우르비노 출생인데 아버지가 그 화가였어요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피렌체에서 이제 그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하는데 대표작이죠. 아테나 학단이라는 명작을 남긴 화가입니다. 예. 자,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 이따가 다시 해드리고, 자, 그리고 르네상스 3대 거장을 얘기할 때 다빈치, 미켈란젤로, 라파엘 세 명을 뽑죠. 그만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라파엘로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화가는 성모 마리아를 잘 그려서 아주 유명해진 화가라고 볼 수가 있죠. 브라멘테 그 건축가 도움으로 교황청에게 또 소개가 되면서 이때 점점 인생의 탄탄대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그런 화가입니다. 자, 그런데 무리하게 교황청을 꾸미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지죠. 그래서 레오 14 교황이 그 바닥난 재정을 메꾸려고 면제부를 팔면서 결과적으로 종교개혁을 읽게 만든 그런 장본인이죠. 이분과도 연관이 된 분이에요, 그 라파엘이. 자, 그 뒤로 카톨릭은 미술을 계속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권장하는 움직임이 있었고, 그 뒤로 신교도들이 저 당시에 그 종교개혁가들은 형상 파괴 운동을 했습니다. 즉 미술 안티 운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그 뒤로 미술사도 많이 바뀝니다. 종교개혁 이후로. 자, 성가족을 많이 그렸던 또 화가이고요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사랑하는 그 빈센트 반 고흐, 이분은 19세기에 활동했는데 그 역시 또 37세 여주라서 같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랬죠. 예. 자, 네덜란드 대표하는 그런 화가고요. 인상주의 이후에 후기 인상주의라고 하는데 그 19세기 말에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. 예. 자, 이분이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뒤늦게 화가가 됐어요. 실제로는 또 프로 화가라기보다는 아마추어 화가였어요. 그 작품을 우리가 잘 아는 그 해바라기 등등 그 풍경화들이요 10년 만에 다 제작된 그림들입니다. 그 화가 경력이 10년밖에 안 되고 그 뒤로 일찍 요절한 거죠. 하필이면 살았을 때 그 유명해진 게 아니라 사후에 약 10년 뒤에 대박이 난 거예요. 이럴 줄 몰랐죠, 당시에는. 그 뒤로 이제 야수파 초기 추상, 그 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준 그런 화가입니다. 유일하게 그림 한정판, 그 포도밭 위에 그런 풍경이죠. 우키요의 일본 파나 영화를 받은 그 색감이고요. 해바라기 시리즈 되게 유명하죠. 그 유일한 되게 유명한 그 친구죠. 고갱과 그 같이 작업을 했던 그런 화가입니다. 대표작이죠. 별이 빛나는 밤에. 예. 그 명작 아르레에서 활동했을 때의 그런 작품입니다. 자, 말년에 그 활동했던 오베르 쉬르 우아즈라는 파리 근교 동네예요. 여기가 자살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.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작품이고요. 자, 그래서 이거 자세한 설명 이따가 다시 드리고, 자, 둘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요. 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어요. 이성적인 성향과 감성적인 성향. 이성적인 성향이 누구냐면 라파엘이에요. 시대가 요구하는 그 르네상스 정신 자체가 감성보다는 감성을 억눌리고 이성적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입니다.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도 과학적으로 그리죠. 비례 수치 다 맞춰서 황금 비례도 이때 그걸 맞춰서 그림을 그렸고요. 객관적인 비례의 미학이 바로 르네상스 정신이고 그렇게 맞춰서 그렸어요. 이상적인 사실주의라고 하죠. 비례도 다 이상적인 그런 비례에 맞게 그리고 자, 고전주의 대표하는 화가입니다. 그 대표 사례가 이 그림이죠. 아테나 학단. 자, 안정적인 구도. 그 르네상스는 도정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요. 그 불안한 걸 안 좋아해서 가로 세로 비례 딱 그 안정적인 그런 딱 열 맞춰서 만든 구도를 만들고
좌우 대칭 구도죠.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.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그 구도죠. 삼각형 구도로도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좌우 대칭 맞고 열 맞추고 삼각형 구도 쓰고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니까 어떤 모험을 도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구도예요. 르네상스 자체가 감성을 최대한 예, 자제하고 이성 객관적인 그런 비례적인 것을 요구했던 그런 시대의 작품들이죠. 예. 자, 그리고 성모 마리아도 이상적인 그리스 고전주의의 비례에 맞게 주로 그렸습니다. 이 얼굴도 마치 그리스 여신처럼 그렸고요. 다 비슷해요. 마치 막 공장에 찍은 얼굴처럼 라파엘의 성모 마리아 얼굴들은 다 비슷합니다. 예. 그 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비례가 중요했을 때 객관적인 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고전주의가. 자, 그와 반대로 고흐는 감성의 화가입니다. 감성적인 화가. 예, 자, 이분 귀 자른 것부터가 보통 화가는 아니죠. 이성적인 화가라면 귀 안 자르겠죠. 예. 그래서 이제 주관적인 표현을 주로 했던 화가라고 볼 수가 있고, 이런 성향이 나중에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주죠. 그 야수파, 초기 추상, 표현주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. 이 화가가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한지를 알 수 있는 그 단서가 그 동생에게 보낸 그 편지죠. 테오도르 그 빈센 반고.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, 되게 문학적이에요. 그래서 아주 위대한 문학으로도 평가받는 그런 작품인데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되게 시적인 표현도 많이 쓰고 종교적인 영역도 많이 씁니다. 또 신을 위해 살다가 마치 예수님 같은 그런 발언을 많이 해요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오늘 꽃을 봤는데 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.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론이 이래요. 동생한테 나 그런데 이런 거 그리려면 붓이 없네. 팔레트 물감이 없어. 돈을 보내달라는 얘기 결국에. 예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자, 아무튼 감성의 그런 화가. 이 그림 보세요. 이 그림이 모마 뉴욕에 있거든요. 모마 미술관에.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앞에 계속 멀뚱하니 있는데 고흐의 그림은 뭔가 말할 수 없지만 계속 뭔가 보게 만들고 끌어당기는 그런 마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것이거든요. 마치 음악처럼. 예. 고흐의 그런 매력이죠. 근데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. 실제로 이게 사이프러스 나무인데 이렇게 안 생겼고 마을도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. 알을 가는데 조금 달라요. 그러니까 화가의 주관대로 많이 왜곡했다고 볼 수가 있죠.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그림을 주관적으로 색채도 왜곡하는 표현주의의 그런 예고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때 아주 독자적인 그런 기법이 나오죠. 이전까지만 해도 보통 물감 쓸 때 캔버스에 이렇게 딱딱 바르고 다음에 이제 칠을 하잖아요. 근데 그러지 않고 물감체로 그냥 바로 캔버스에 다이렉트로 바르는 기법이 고흐의 독자적인 그런 기법이죠. 그리고 이전까지만 해도 터치를 쓸 때 이게 뭔가 규칙적으로 뭔가 쓰면 좀 어색하니까 이걸 막 틀어서 쓰거든요. 근데 이렇게 율동감, 열 맞춰서 이렇게 리듬감 있게 표현할 생각을 못 했어요. 이것 역시 고흐만의 독자적인 그런 그림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개성적인 그런 그림이고 그 감성에 의존했던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니까 고흐의 뭔가 그 감성이 바로 느껴지죠. 우리 독자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. 그죠? 이런 뭔가 끌림 이게 바로 감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마치 음악처럼. 자, 그리고 우리 고흐하면 해바라기 많이 그린 화가로 유명하죠. 예. 그래서 해바라기뿐만 아니라 여러 사물에 자신의 뭔가 감수성을 다 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해바라기, 뭐 스케치판, 뭐 파이프 등등 이게 어떤 게 의미한 것인가? 이게 나중에 그 추상에도 영향을 주죠. 근데 사실 이 해바라기가 왜 그려졌냐면요. 고갱과 이제 동거를 할 때 고갱을 맞이하면서 고갱에 대한 환영의 의미로 고갱을 위해서 그려준 거예요, 사실. 예, 그건 많이 알려지지 않죠. 자, 우리 캐릭터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정반대입니다. 두 천재가. 예.
자, 일단 이 사람 얼굴 보세요. 잘생겼죠? 잘생기면 성격이 그냥 뭐, 괜찮아요. 삐뚤어질 수가 없게 생겼습니다.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단 근데 온화하게 생겼죠. 일단 먼저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특히 어머니 물론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게 나중에 그 라파엘의 사회성에 맞는 영향을 줬다고도 뭐 볼 수가 있죠. 사교적인 성격에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았고 인기도 굉장히 많았던 화가입니다. 인맥도 당연히 좋죠. 그러니까 인맥 도움으로 주변에 소개를 많이 받고 성공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성공한 데는 성격도 많이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죠. 게다가 이분이 성향이 약간 사업성이 있어요. 이전에 라파엘과 미켈란젤로가 더 유명했거든요. 그래서 아주 커다란 프로젝트 판권은 거의 뭐 그 둘이 휩쓴 거예요. 근데 약간 그 틈새 시장이 있었는데 그 바로 성모 마리아예요. 성모 마리아 그림. 당시에 피렌체에서 성모 마리아의 그림 인기가 너무 많았거든요. 이때 이 성모 마리아를 너무 잘 그렸어요. 성모 마리아를 잘 그린 게 중요했을 때 이걸 너무 잘 그려버린 거예요. 그래서 대박이 나서 이후에 교양청에 소개가 되면서 더 대박이 나고 성공하게 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화가는 좀 상업적인 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시대가 요구하는 잘 팔리는 거를 많이 그렸던 화가예요. 솔직히. 자, 대표 사례를 볼 수가 있죠. 이 라파엘 성격을 알 수 있는 거. 두 아주 그 엄청난 라이벌이죠. 교황청에서 같이 활동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. 말년에 그 라파엘의 말년이죠. 이분이 나이 차가 많이 나. 이분이 훨씬 선배인데 미켈란젤로가 성격이 한성가래요. 되게 까칠하고. 그리고 이제 공방에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. 어. 그리고 그래서 이 화가는 남들한테 뭔가 일을 안 맡겨 불안해서 믿지를 못한 거예요, 사람을. 혼자 주로 작업을 합니다. 예, 그 외로운 천재죠, 이분은. 근데 라파엘은요,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았죠. 그 직원이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직원을 또 사람 믿다 보니까 50명의 그 공방 직원과 같이 협업을 해서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둘이 그 교황청에 마주쳤을 때 신경전이 있었는데, 자네 따라다니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미켈란젤로 당시에는 되게 외로워 보이네요. 그 신경전까지 있었던 그 둘의 라이벌 사이입니다. 자,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사회성이 되게 좋았던 그런 사교성이 좋았던 그런 라파엘인 걸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고우와 성격이 좀 오히려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그래서 인맥 좋으니까 건축가 브라멘테의 인맥 도움으로 교황청 그 교황에게 소개가 됩니다. 그 뒤로 교황이 라파엘을 총애를 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켜요. 예. 그러니까 주문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혼자 그림을 감당할 수 없죠. 그래서 공방의 직원들과 같이 그릴 수밖에 없었던 거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는 또 로마에서 유물 발굴 프로젝트 또 그런 리더기 됐어요. 라파엘이 그런 걸 다 시켰습니다. 잘생겼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는데요. 우리 그 빵집 딸과 또 그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마르게리타라는 그 여인과 그 사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주변에 그 여자들은 인기가 많았다고 그런 말이 있는데, 그래서 그 과도한 업무 때문에 요절했다는 설도 있지만요, 여자들과 그 숱한 연문 때문에 그 일찍 요절했다고 뭐 이런 말도 있어요. 과거에 성병이 되게 많았잖아요, 그죠? 그 정확한 죽음은 이제 알 수는 없습니다. 어쨌든 성격이 되게 좋았던 라파엘이고요. 자, 그러면 정반대의 이제 고우. 그다음에 일단 인상부터가 이게 조금 그렇게 막 잘생긴 화가는 아니죠. 개성 있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 인기가 많지 않았어요. 그리고 유럽 사람들에게서도 좀 약간 좀 차별받는 약간 그런 그 생김새가 있는데, 빨간 머리를 되게 놀려요. 그 유럽 사람들끼리는 그 빨간 머리 그 애는 아니고 빨간 머리 고우죠. 네. 자, 아무튼 삐뚤어진 성격까지는 아닌데요. 되게 순수한 사람이지만요, 조금 혼자 다니고 외로운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사교성 제로, 사업수단 제로, 안 팔리는 그림 계속 그리죠, 그죠? 그리고 자신만의 그 예술지상주의라고 하죠. 상업적인 거 그딴 거 생각하지 않고, 왜냐면 이 화가는 되게 굉장히 지배한 자체가 프로테스탄트의 그
예, 목사 집안이거든요. 그래서 그 원래 큐레이터 그런 그 예, 일을 했어요. 근데 그게 안 맞아서 때려쳤고, 그래서 상업적인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왜냐면 종교적인 화가 성향이 있어서, 종교적인 성향이 있어서 성격 내향적이고, 몇 안 되는 인맥, 테오도르 동생, 그다음에 고갱이 있었죠. 자,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당시에 화가로 성공을 하려면 인맥 진짜 중요하거든요. 그 미술의 본고장이 어디예요, 당시에? 파리죠, 파리. 그래서 성공한 화가들이 주로 파리에서 활동을 해요. 우리가 잘 아는 그 인상주의, 뭐, 모네, 마네, 예, 르누아르, 이런 화가들 다 파리에서 활동하잖아요. 근데 이 화가가 돈이 없었던 것도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 남프랑스, 그리고 막 파리 근교, 오베르시르 우아즈, 그 돈이 없으니까 집값 싼 데 활동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주류 그 미술의 메카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무래도 그림이 알려지기 아무래도 힘들겠죠. 예. 그 변두리 화가였어요. 주류가 아니라. 그리고 화가 자체가 아마추어 화가죠. 프로 화가. 그 아카데미 살롱전 통과해야 정식 화가가 되면서 성공을 하거든요. 근데 그래야 좀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요. 근데 그런 미술 교육조차 제대로 안 받았던 화가입니다. 그러니까 아마추어 화가가 성공한 1세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자, 유일한 인맥, 고갱과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 화가가 도시 남자고 자신은 계속 시골에서만 뭐 활동하니까 되게 뭔가 끌렸나 봐요. 그래서 그 같이 90일 동안 고의 집에서 활동을 하는데 둘이 사이가 나중에 멀어집니다. 싸우다가 뭐 이렇게 귀를 그 잘랐다는 설도 있어요. 고갱이 실수로 잘랐다는 설도 있습니다. 참고로. 네. 그만큼 성격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다혈질한 것도 알 수 있죠. 귀 자를 정도면. 그리고 유일하게 그 형 챙겨준 착한 테오도르 방고 유일하게 형의 그림 하나 사줬죠. 이 그림. 예, 붉은 포도밭. 그래서 고우가 죽은 뒤에 바로 1년 뒤에 바로 죽습니다. 예, 그 어떻게 보면 그 형의 죽음에 대한 그런 뭐 되게 트라우마라고 볼 수가 있죠. 예. 그래서 고우가 보낸 그 편지를 보면요, 고우의 그 성격이 이제 드러납니다. 예, 어떤 캐릭터인지. 진정한 예술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런 예술성이 살아있을 때는 알려지기 힘듭니다. 아무리 이렇게 천재적인 그 재능 가지고 있어도, 왜냐면 사람들이 모르니까. 그래서 뭔가 자신을 어필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어요. 근데 이거는 자기 성향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. 예, 좀 불운이에요, 이 화가에게는. 그죠? 자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재성인데요. 둘 다 천재입니다. 확실히 천재인데, 근데 시대가 요구하는 천재성이 달라요. 어, 그래서 라파엘 하면요, 그 잘 그리는 걸로만 따지면요, 라파엘이 훨씬 잘 그리죠. 테크닉적으로는.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미를 완성했고요. 그냥 그냥 잘 그렸어요. 형태 딱딱 맞게. 예. 실제 인간은 더 이쁘게 그립니다. 마리아를 그릴 때도 비례도 완벽하게 막 이제 그리고 그 객관적인 표현력의 천재예요. 그러니까 그 예, 테크닉이 되게 뛰어났던 화가예요. 이 당시에 이 정도까지 잘 그린 화가가 없었어요. 예. 그래서 라파엘이 유명한 겁니다. 그 잘 그리기 때문에. 그래서 너무 잘 그리다 보니까 교양청에 그 소개가 되고 엘리트 코스를 다 밟은 화가예요. 이 가문 자체가 라파엘 자체가 귀족 가문이고요. 메디치카 후원도 받고 교양청에도 알려져 있고 인생의 탄탄대로를 살았죠. 일찍 죽은 것 빼놓고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그 객관적인 표현의 천재라면요, 라파엘이. 근데 그 고흐는 이제 그 시대가 현대미술로 들어가는 과도기잖아요, 그죠? 카메라가 발명된 뒤로 현대미술은 점점 화가 이제 뭐냐면 사물을 똑같이 재현하는 건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카메라가 이제 점점 화가의 개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독창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. 그래서 이 화가의 이런 표현력들 보면요, 나중에 그 뭐 표현주의, 그 다음에 1세대
추상에도 영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도 야수파에도 영향을 줬어요. 색칠을 마구 막 엉뚱하게 바르는 느낌. 그래서 시대를 앞서가는 독창적인 표현. 예. 현대미술은 새로운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그래서 그 같은 이런 그림이 나중에 파리에서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 그 당시 미술계에 너무 새로웠던 거죠. 예. 그래서 개성이 되게 강한 화가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현대미술에서 천재라는 것은요, 새로움과 이 독창성의 미학이에요. 이게 강한 화가들이 성공을 합니다. 현대미술에서는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화가가 성공하는데 고흐가 그런 화가예요. 그러니까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났죠. 조금 너무 빨랐어요. 11년 뒤에 파리에서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변두리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알려지지 않았죠. 그리고 이 화가가 제대로 된 미술 교육을 못 받았다 그랬죠. 대표적인 그 엘리트 코스를 밟지 비주류 아마추어 화가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두 화가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마치는데요. 37세. 혹시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저주받은 나이니까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나이 좀 위기 넘기시기 바랍니다. 그 외에도 카라바조가 비슷한 나이 죽었어. 38세인가. 그래서 이 나이 때 좀 많이 죽고요. 20대에는 27살 때 많이 죽거든요. 그 천재들만요. 천재들. 그래서 그 천재들은 27세, 37세 이 위기를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. 저도 올해 조심해야 돼요. 근데 저 천재 아니니까 괜찮습니다. 자, 아무튼 방송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아트 카운셀러 이한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